대통령의 암살이었습니다. 오늘은 김신조 사건이자 121 사태로도 불리는 청와대 기습 미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많이들 기다리시는 베트남 전쟁의 외전과도 같은 이야기이며 우리나라에 많은 변화를 가져온 이야기입니다. 자, 때는 은방울잠에 밤 깊은 마포종점 갈 곳 없는 밤점차, 알죠? 마포종점이 발매되고 영국에서는 비틀즈가 헤이주드를 찾을 1968년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1월 13일 북한에서는 대남 침투를 위해 특수교육을 받은 2,400여 명의 게릴라전 부대원 중 25세 전후의 미혼 31명의 최정예 부대원이 선발됩니다. 이들은 124 부대로 불리게 됩니다. 최정예 중에서도 최정예 31명으로 이루어진 124 부대의 목적은 바로 박정희 대통령의 암살이었습니다. 이때는 남북 간의 갈등이 매우 심했던 시기여서 사건이 일어나기 보름 전인 1월 6일엔 박정희 대통령이 북한의 침략에 대비해야 한다며 안보 관련 회의를 할 정도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쩌다가 이렇게 북한의 침입에 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국경이 뚫리게 되었을까요? 자, 그 124 부대의 침투 과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124 부대가 만들어지고 난 지 4일 뒤인 1968년 1월 17일 오후 20시 대통령 암살이라는 특수임무를 맡고 개성을 출발한 31명은 같은 날 23시 DMZ 철책을 돌파합니다. 이 당시 철책선은 매우 허술하게 설치된 데다가 철조망이 녹이 쓰는 등 노후화가 되어 있었는데, 마침 1967년 남침이 잦아졌다는 이유로 철조망 교체 공사를 시행했었습니다. 참 다행이죠. 그런데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의 대처를 못 믿어해서 본인들의 최신식 경보기를 설치하겠다며 공사를 거부했고, 그렇게 약 4km에 달하는 부분만 허술한 철조망이 남게 되었습니다. 124 부대는 바로 이러한 부분을 노려서 손쉽게 남방 한계선을 돌파했던 겁니다. 그리고 18일 오전 2시에는 임진강에서 수경지를 만들어 낮 동안은 활동을 피하고 휴식을 취했고, 다시 밤 10시가 되자 임진강을 도하하기 시작합니다. 그 임진강을 헤엄쳐서 가 아니라 걸어갑니다. 왜냐하면 1월이라 강이 얼어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그냥 얼음 벌판 위를 30명이 줄 서서 뚜벅뚜벅 걸어가면 저 멀리서도 야, 저기 30명이 걸어간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걸리지 않기 위해서 하얀색 모포를 머리를 포함한 온 몸에 꽁꽁 두르고 기어갑니다. 발자국 소리랑 숨소리까지 죽이면서 조용히 임진강을 기어가는데, 포인트는 이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느리다는 거죠. 초소나 경비병 근처에서는 1시간 동안 고작 몇 미터밖에 움직이지 못하고, 만약에 근처에서 인기척이 느껴지면 기어가던 자세 그대로 부동 자세를 한 채로 1시간 동안 그대로 버텨야 돼요. 그렇게 기고 엎드리고 숨고 버티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이동합니다. 그렇게 10시에 출발한 부대는 동이터 오는 오전 5시쯤이 되어서야 임진강을 건너 파평산에 도착한 뒤 재정비를 하고 19일 경기도 파주군 법원리 초리골 삼봉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들은 들키지 않기 위해서 야간 이동, 주간 잠복을 했기 때문에 밤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짧은 시간 안에 산길과 도보로만 이동을 하고, 낮에는 땅굴을 파서 잠복을 합니다. 은폐엄폐를 하는 거죠. 그 결과 그들은 개성에서 출발해서 파주에 도착하기까지 단 한 명의 사람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19일 역시 초리골 삼봉산에 도착해서 낮 시간 동안 땅굴을 파서 은폐를 한 뒤에 쉬었어야 했는데, 이때 날이 영하 15도로 너무 추웠던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눈이 어마어마하게 쌓여서 땅을 파기도 마땅치 않았고, 이동하는 내내 신발과 바지가 젖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위치가 발각될까봐 불도 피울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124 부대는 이날만은 응달이 아닌 양지 바른 곳에 수경지를 잡게 되었고, 5명은 경계 근무를 섭니다. 그런데 하필 햇빛 들어오는 그 양지 바른 곳에 자리를 잡은 그날, 저 멀리서 사람들이 걸어오는 걸 발견합니다. 바로 우씨 사형제였습니다.
형제와 육촌, 팔촌으로 이루어진 4명의 나무꾼은 여느 날과 다름없이 삼봉산에 나무를 하러 왔는데 뜬금없이 산 중턱에 국군 대위 1명, 소위 1명, 그리고 사병 계급장을 단 3명, 총 5명으로 이루어진 군인 집단이 나타나니 당황했던 거죠.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우리나라 군복이 맞긴 맞는데 신발은 농구화를 신고 있고 총은 개머리판을 접을 수 있는 AK 소총을 들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때는 간첩, 무장공비가 자주 출몰하던 때이다 보니 우씨 형제는 이들이 무장공비라는 걸 바로 알아보았고 그 순간 모아온 땔감과 지게를 전부 내다버리고 반대쪽으로 냅다 뛰어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를 발견한 124 부대 대원 2명이 맨몸으로 권총만 들고 뛰어내려가서 우씨 형제들을 붙잡았죠. 자, 여기까지는 생존자의 이야기고요. 다른 자료들에 따르면 놀라서 굳은 우씨 형제들은 한눈에 무장공비인 것을 알아보긴 했지만 도망가기에는 너무 늦어서 도망치지도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과정이 어쨌든 우씨 형제들은 잡혔고 무장공비는 그들에게 총을 겨누고 너희들 우리가 어떤 사람들 같아?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보통 무장공비들은 작전을 하다가 민간인을 만나면 죽이는 게 당연한 수순이었고 여기서 대답을 잘못하면 죽는다고 생각한 우씨 형제들은 겁을 먹고 군인 같은데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무장공비들은 우린 이북에서 온 혁명단원이야 하면서 가방에서 뭘 딱 꺼냅니다. 근데 이게 바로 수경지에서 불을 피울 수 없어서 비상식량으로 가져온 오징어랑 참깨엿이었던 거죠. 무장공비들은 오징어랑 참깨엿을 딱 꺼내가지고 우씨 형제들한테 주면서 의미심장하게 너희들 쌀밥 1년에 몇 번이나 먹어봤어?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당황한 우씨 형제들은 밥은 하루에 3번 먹잖아요? 라고 대답합니다. 자, 그렇게 그들은 한동안 말이 없었고 무장공비들은 형제들을 세워놓고 이제 31명이 전부 다 모여서 이들의 처분에 대해서 회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원칙적으로는 작전 도중 만나면 군인이건 민간인이건 무조건 죽이게 되어 있는데 당시 북한에서 온 무장공비들은 진심으로 남한이 북한보다 못 살고 있으며 북한이 남한의 죄 없는 인민들을 계몽시켜 억압 아래 해방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굳이 죄 없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인 나무꾼들을 죽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게다가 당시는 추운 겨울이라 산에는 눈도 오고 땅이 얼어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도 수경지를 만들지 못해서 양지 바른 곳으로 나온 데다가 1명이면 그냥 죽여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하겠는데 4명이잖아요. 4명을 동시에 죽여가지고 묻으려면 땅을 어마어마하게 파야 되거든요. 근데 이들을 살려두면 신고를 할지도 모르고 그러면 극비로 개고생하면서 이루려던 작전이 실패로 돌아갈 수도 있었던 거죠. 때문에 이 31명의 무장공비들 사이에서는 격렬한 삼봉산 토론이 이어졌고 결국 북에다가 직접 무전을 쳐서 이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나무꾼을 만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당부의 결심을 바란다. 자, 그리고 긴장 속에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북에서 회신이 도착합니다. 북에서 온 메시지는 바로 암호로 돼 있어서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 당시 우리 너무너무나 뛰어난 124 부대의 31명께서는 대남 침투를 위해서 특수교육을 받았지만 연락병 같은 그런 특기병이 없었던 건지 아니면 그게 잘 안 들려서 해독을 할 수가 없었던 건지 북에서 온 암호문을 풀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31명은 이렇게 멀뚱멀뚱 암호문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110페이지에 56번째 줄? 계속 이러고 있는 거야. 뭘 해야 될지를 모르고. 상부 명령은 암호를 해독하지 못해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죽이든 살리든 하나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31명의 무장공비들은 결정을 합니다. 어떻게? 민주주의에 꽂힌 다수결로 나무꾼 형제들의 생사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 이때를 위해서 31명을 구성해 왔습니다. 무조건 홀수죠. 나뉘게 돼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 투표하겠습니다. 살리고 싶은 사람 손 드세요. 자, 죽이고 싶은 사람 손 드세요 하면서 투표를 했죠. 자, 그리고 그 결과 살리자는 의견 18표, 죽이자는 의견 13표로 나무꾼 형제들은 구사일생으로 살게 됩니다. 참고로 나중에 암호 해독가들이 푼 암호의 내용은 원대복귀였습니다.
만약 이들이 암호를 풀어서 북으로 돌아가서 다시 재정비를 하고 왔으면 모르겠지만 원대 복귀란 암호일 줄은 꿈에도 몰랐던 무장공비들은 다수결로 남욱군들을 살리게 됐고, 이제 무장공비들은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이들을 입막음하기로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서약서를 쓰는 거야. 공산당 입당 원서를 쓰면서 신고하면 가족들을 몰살시키겠다. 근데 입 닫고 있다가 일이 잘 돼서 6개월 뒤에 남북이 통일되면 큰 형은 경기도지사에 임명하고 둘째는 파주 군수를 시켜주겠다, 이러면서 아주 큰 포상을 약속을 했던 거죠. 그렇게 무장공비들은 남욱군들을 데리고 4시간 동안 비밀을 지키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면 후속 부대가 너희들의 가족과 마을을 몰살시켜버리겠어, 이러면서 협박을 하다가도 우리 북조선은 영원한 태양이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따사로운 햇살 아래 자주적인 인민들이며 긍지 높은 인민이 되어 조국의 영예와 민족의 존엄을 세상에 떨칠 것이다, 막 이러면서 계속 수다를 떠는 거야. 결국 오후 7시가 되어서 해가 떨어지고 나서야 이들을 풀어줍니다. 헤어지면서도 손목씩 이렇게 풀어가지고 주면서 신고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근데 남한의 가난한 프롤레타리아들은 시계를 벗어주고 먹을 거 주면 원래도 북한군들을 좋아했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들은 이미 너무 남한의 인민들은 너무 그지 같고 못 살기 때문에 쌀밥도 몇 번 못 먹고 우리 북한의 군인들 통일만 너무 염원하고 있을 것이다, 공산당 당원들을 정말 좋아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남욱군 형제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산에서 내려와서 집으로 갔죠. 근데 평소보다 귀가가 늦었거든요. 원래 5시, 6시면은 형제들이 내려와야 되는데 7시에 왔잖아. 그러니까 너무 귀가가 늦으니까 가족들이 걱정을 했던 거예요. 왜 이렇게 늦었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형제들은 너구리 쫓느라 늦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저녁을 먹어요. 늦은 저녁을 먹는데 손을 달달달달달달 떠는 거죠. 그래서 결국 가족들한테 무장공비를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미행이 없는지를 철저하게 확인한 뒤에 허겁지겁 파주군 법원리 경찰서로 달려가서 신고합니다. 이때가 19일 밤 9시쯤이었습니다. 그렇게 순식간에 서울에서는 경계태세가 발동됐고 경찰과 군인들은 파주 인근 산을 포위해서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신고 시간이 조금 걸렸던 것을 감안해서 파주 삼봉산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간첩의 예상 이동 경로에 전부 병력을 배치하고 헬기까지 띄워서 무장공비를 찾는 수색 작전을 펼칩니다. 그런데 아무리 샅샅이 찾아도 발견이 안 돼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들의 이동 속도가 너무 빨랐습니다. 1, 2, 4 부대는 20kg이 넘는 군장을 메고 눈 쌓인 산악지대를 시속 12km로 이동했어요. 이 군장 안에는 뭐가 들어있었냐면 한 번 사격하면 30발 연사가 가능한 PPS-43 기관단총, 추운 날씨에 굉장히 강한 TT-33 권총, 인당 실탄 300발, 탱크도 조질 수 있는 RPG-43 대전차 수류탄 인당 8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자살용으로도 사용할 F1 수류탄 인당 8발, 단도, 위장용 양복, 지도, 장갑, 트렌치코트, 그리고 불을 피울 수 없을 때 먹을 수 있는 비상식량이자 프롤레타리아 계급들을 만났을 때 나누어줄 수 있는 따스한 오징어와 참깨잎, 기타 등등이 들어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20kg이 넘는 군장을 메고 이 정도 속도를 내려면 100m를 30초에 뛰어야 돼요. 근데 이동하는 내내 100m를 30초로 뛰는 속도 그대로 계속 뛰어야 되는 겁니다. 산을요. 눈 덮인 산을 그냥 그렇게 계속 뛰는 거예요. 참고로 우리나라 국군의 산악행군 평균 속도가 시속 4km가 나오는 걸 감안하면 우리나라 국군의 3배의 속도로 산을 달린 겁니다. 근데 북한에서는 이들을 교육을 하면서 동무들은 세계 최강의 용사다, 국방군들이 동무들을 비행기로도 못 쫓아오게 만들어 주겠어, 이러면서 모래주머니를 발에 채워가지고 매일같이 산악 구보를 시켰던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혹독해서 훈련 때 자살하는 사람이 나올 정도의 강도였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러한 훈련 강도는 생각도 못하고 이런 급속 행군은 산이 아닌 도로 위에서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야간 산악 행군일 경우 시속 4km를 넘을 수 없다라고 보고 경로를 예측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죠. 자, 한편 남조선의 가난한 프롤레타리아들을 위대한 혁명 단원으로 입단시킨 31명의 무장공비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대로 속도를 높여서 20일 오전 6시 북한산 비봉 북방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파주 일대를 뒤져봐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때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이 무장공비 일당이 남욱군들을 풀어준 시점, 파주에서 북한산 비봉까지 행군을 하면 해병대도 이틀은 좋게 걸리는 거리다. 중무장한 채로 그렇게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것은 내 군대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무장공비들이 비봉에 도착한 지 3시간 뒤인 오전 9시 반쯤, 이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고가 되었고 국방부 장관과 박정희 대통령은 이들이 왜 남한에 쳐들어왔는지를 고민을 하다가 평소처럼 주한미군의 주둔지 시설 파괴나 테러를 하러 왔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예비사단까지 총동원해서 서울 외곽에 집중 배치를 하게 됩니다. 청와대까지 쳐들어올 줄은 상상도 못했던 거죠. 자, 하지만 이 시간에 무장공비들은 이미 다음날 기습을 위해 휴식을 취하고 있었고 20일 밤 다시 이동을 시작해 21일 새벽 5시 청와대 뒤편 북악산까지 도착하게 됩니다. 이들은 일찍 도착했지만 1월 20일 밤까지 대기를 했는데 곧바로 청와대를 치지 않은 이유는 1월 21일 저녁이라는 날짜를 엄수해서 청와대에 침투해 박정희를 암살하라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한국전쟁이 6월 25일 일요일에 벌어졌던 이유와 비슷합니다. 휴일인데다 일요일 밤에 대통령은 무조건 관저에 있을 것이고 다음 날인 1월 22일이 대학교 입학시험이 있는 날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간첩보다는 다른 데에 신경을 쓰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때였던 겁니다. 그렇게 124부대 무장공비들은 휴일에 청와대를 습격할 5조 5분 작전 시행을 준비합니다. 이 작전은 5개의 조가 동시에 청와대를 습격해서 5조는 청와대 보초 제거 후 청와대 차량을 탈취해서 시동을 걸어놓고 있다가 임무를 마친 동료들을 싣고 문산 방면으로 도주를 담당하고 4조는 청와대 비서실, 3조는 청와대 경호실, 2조는 청와대 본청사 1층, 그리고 1조는 청와대 본청사 2층을 습격하고 대통령 암살을 담당해 이 모든 과정을 단 5분 안에 끝낸다는 작전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무장공비들은 청와대 모형까지 만들어 놓고 훈련을 했었죠. 그렇게 철저한 준비를 마치고 21일 오후 9시 30분쯤 챙겨온 사복 바바리 코트를 입어서 기관단총을 가리고 북악산에서 내려와서 청와대를 향해서 그냥 걷기 시작합니다. 이때쯤 무장공비들은 도로에 국군 트럭이 이동하는 것을 보고 우씨 형제들이 신고했음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청와대에 턱까지 쳐들어왔고 이대로 돌아가기에는 늦었다라고 판단을 하기도 했으며 서울까지 들어오면서 4일 동안 단 한 번도 걸리지 않았던 거예요. 정말 4일 동안 만난 건 그 우씨 사형제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한의 군인들을 얕잡아보고 있어서 만약에 검문을 하다 걸리면 그냥 전부 해치워버리면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습격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오후 9시 50분경 종로의 세검정 파출소 앞에서 첫 번째 검문을 받게 됩니다. 세검정길을 2열 종대로 그냥 걸어가고 있는데 이미 서울 시내는 비상이 걸린 상황이라서 이상한 바바리 코트 입은 사람들이 우르르 다가오니까 이걸 수상하다라고 생각한 이각현 서대문 경찰서장은 6명의 형사를 대동하고 이들 앞을 막아섭니다. 당신들 뭡니까? 라고 묻자 무장공비들은 우리는 육군 방첩 부대원이다. 훈련을 끝내고 돌아가는 길이니 참견 말라 라고 답합니다. 이때 방첩대라는 건 CIC의 방첩대라고 해서 북한 정권의 대남 간첩 활동조사, 대북 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특무부대였기 때문에 경찰도 함부로 건드리기 힘든 위치에 있었어요. 참고로 이 방첩대는 시간이 지나면서 육군보안사령부, 국군보안사령부 등으로 이름이 바뀌다가 1991년 국군기무사령부로 개칭이 되어 기무사라고 불리다 2018년 여러 논란 등으로 인해서 기무사는 해체가 됩니다. 어쨌든 특무부대라고 주장을 하니까 경찰서장이라고 해서 딱히 방첩대원을 건드릴 수 있는 건 아니라 그냥 통과를 시켜버립니다. 계획대로 되고 있죠. 서대문 경찰서장도 물론 그냥 통과시키고 멍하니 손 놓고 있었던 건 아니고 차량으로 따라가면서 미상의 부대가 이동 중이니 재검문을 요망한다 라며 무전을 쳤습니다. 어쨌든 1차 검문을 통과한 124부대는 그렇게 쭉 청와대 쪽으로 직진해서 밤 10시 청와대 500m 앞 자하문 고갯길 종로경찰서 소속 형사 2명에 의해서 2차 검문을 받게 됩니다. 이번에도 역시 우리는 육군 방첩부대 소속 대원이다. 3개월간의 특수훈련을 마치고 복귀 중이니 방해 말고 비켜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2차 검문은 그렇게 쉽게 통과되지 않아요.
계속 막아요. 신분증을 달라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그냥은 못 지나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야, 비켜. 무슨 신분증은 신분증이야. 내가 너네 서장한테 다 얘기해놨어. 너네 CIC 몰라? 궁금하면 너네 서장한테 물어봐. 라면서 다그쳐요. 근데 형사들은 이제 이렇게 너무 강압적으로 나오니까 직감적으로 이들이 서울을 떠들썩하게 만든 무장공비라고 생각해서 종로경찰서장에 무전을 치고 사투리를 쓰는 것 같은데 어느 지역 출신이냐? 신분증을 보자 라면서 이들을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그리고 몇 분 뒤 연락을 받은 종로경찰서장 최규식 총경과 동원되어 온 경찰 병력이 이들 앞을 막아서게 됩니다. 이게 나름의 이제 3차 검문이에요. 자, 그런데 총경이 왔음에도 무장공비들은 끝까지 CIC라면서 길을 비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때 최규식 총경은 그냥 비켜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꽤나 당시에 영향력이 있는 분이었고 신분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절대 길을 비켜줄 수 없다라면서 타고 온 지프차로 헤드라이트를 딱 비추고 권총을 뽑아들면서 이들을 막아섰습니다. 그렇게 모두의 신경이 극도로 날카로워져 있을 때 저 멀리 지프차 뒤로 아무것도 모르는 1813번 시내버스 한 대가 지프차 뒤에 멈춰 섭니다. 시내버스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잖아요. 그냥 우리는 원래 가던 길로 갔는데 갑자기 지프차가 앞을 막고 있잖아. 그러니까 서야지 어떡해. 근데 한껏 예민해져 있었던 무장공비들은 한밤중에 이따시만한 차가 헤드라이트를 막 비추면서 오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앞에선 총 겨누고 있죠. 지프차가 헤드라이트 비추고 있죠. 뒤에서 이만큼 큰 차가 헤드라이트 비추면서 막 오고 있으면 얼마나 위협적이겠어요. 그래서 이 차량이 추가 지원 병력인 줄 알고 이제 모두 들통났구나 싶어서 순식간에 총을 꺼내들고 연발 사격을 하면서 수류탄을 꺼내서 지원 병력으로 추정되는 차량에 집어 던집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총격에 최규식 총경은 3발의 총탄을 맞고 그 자리에서 순직했고 당시 버스 안에 타고 있었던 승객 3명은 갑자기 날아온 수류탄으로 인해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혼비백산한 틈을 타서 무장공비들은 순식간에 흩어져서 도망을 쳐요. 근데 그때 대열 뒤에서 두 형사가 무장공비 한 명을 딱 붙잡았어. 그리고 돌로 머리를 내리쳐가지고 기절을 시킨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본 무장공비들이 도망을 치면서 형사들한테 또 총을 막 쏜 거예요. 그래서 이때 두 형사분들 모두 사망합니다. 그렇게 갑자기 청와대 300m 앞에서 북에서 온 무장공비들에 인해서 총격전이 벌어져 사람들이 사망하고 부상을 입는 등 아수라장이 되자 수뇌부들은 난리가 났고 수도경비사령부, 육군본부, 미8군, 서울시경 등 19,400여 명을 동원해서 대규모 수색작전에 돌입합니다. 근데 30대대 병력이 현장에 투입되어서 81mm 박격포 10여 문으로 조명탄을 막 쏘아 올린 거예요. 그래서 조명탄 때문에 밤새도록 이 세검정이랑 북악산 일대를 다 밝힌 거야. 그래서 이 밤이 완전 대낮처럼 밝았었다고 해요. 이때 수경사 30대대장이 바로 전두환입니다. 자, 그리고 무장공비 중 한 명이었던 김신조 소위는 맨 처음 다른 무장공비가 쓰러지는 걸 본 순간부터 이건 다 틀렸다라는 생각을 해서 각각 북악산, 비봉 등으로 흩어진 동료들을 보고는 그들이 선택하지 않은 인왕산 루트를 타고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마치 대낮의 전쟁과도 같았던 21일 밤이 지나고 22일 아침이 밝아옵니다. 전날 밤의 일로 거의 반전시 상황이 됐으나 간밤의 사건을 알지 못한 민간인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등산을 시작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힘들게 산에 오르겠죠. 힘들죠. 그리고 오전 10시쯤 되면 슬금슬금 산 정상에 오른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들이 뭘 하겠습니까? 무릇 산에 올라 정상을 찍었으면 야호 한번 외쳐주는 게 인지상정이죠. 그런데 문제는 북한 군인들은 남한의 등산 레저를 배운 적이 없었던 거예요. 소리가 들려가지고 망원경으로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막 가방을 메고 산에 올라가지고 막 야호 야호 이거 외치고 있거든요. 근데 자기들은 맨날 가방 메고 산에 오르는 건 특수훈련할 때밖에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남한도 그런 줄 알고 벌써 수색군들이 인왕산 정상까지 올라서 야호라는 돌격 암호를 외치고 있구나. 우리 위치가 발각됐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들을 모두 상대하기에는 인원수도 부족했고 애초에 남한에 온 이유가 대통령 암살이었지 뭐 통일 전쟁이 아니었기 때문에 작전은 그냥 아예 실패해서 폐기해야 되고 이제는 죽지 않고 다시 북으로 돌아가서 재정비를 하고 돌아올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왕산 바위 틈에다가 총이랑 무기를 전부 다 숨겨놓고 자폭용 수류탄 하나만 들고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막 도망을 치다가 결국 발각이 됐어요. 그래서 급하게 바위랑 볏짚이 막 이렇게 있는데 숨었어. 근데 이미 위치를 파악한 국군이 위협 사격을 막 한 거예요. 돌에다가 막 총을 쏜 거지. 그러니까 막 팅팅팅팅 하면서 막 불꽃이 튀고 난리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위협 사격을 막 하면서 나오면 살려준다! 이렇게 외친 거야. 그래서 이대로 끝이구나 라고 생각한 김신조 소위는 자폭을 하기 위해서 수류탄 안전핀에 손을 넣은 거야. 그래서 이제 자폭을 해야지라고 딱 뽑으려고 하는데 순간 그 생각이 든 거죠. 나는 누구지? 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뽑으려고 했던 손을 그대로 들고 투항을 합니다. 이때 김신조 소위의 나이가 27살이었어요. 참고로 김신조 소위는 남한에 내려와서 총을 단 한 발도 쏘지 않았고 그 누구도 다치게 하거나 죽이지 않아 이것이 참작되어 나중에 한국에 기화하게 됩니다. 총을 한 발도 쏘지 않았던 걸 어떻게 알았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총을 전부 다 바위 틈에 숨겨놨다고. 그래서 나중에 이걸 다 찾아요. 근데 찾아서 확인하니까 단 한 발도 쏘지 않고 그대로 다 있었던 거죠. 자, 김신조 소위 이외에도 도망친 또 다른 공비는 허벅지에 총을 맞았는데 파주까지 도망을 친 거예요. 그렇게 1월 30일 파주의 한 노부부집에 도착해서 총을 겨누면서 밥 좀 주시오 라면서 구걸을 합니다. 그러자 무장공비를 알아보고 놀란 노인은 식사를 하라며 준비해둔 돼지고기찌개와 따끈한 쌀밥을 내어주었고 이 사람이 바로 서울을 떠들썩하게 만든 무장공비임을 알아본 아들이 조용히 아랫마을로 도망쳐서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 그렇게 밤이 되자 가족들은 잠든 무장공비만 남겨두고 집을 나왔어요. 자, 그러자 신고를 받고 준비하고 있던 군인들이 우르르 집을 둘러싸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집을 포위하고 아침이 되면 생포해갈 준비를 했는데 이게 너무 급한 사안이다 보니까 전달에 혼선이 생겨서 오인 사격을 하게 됩니다. 한밤중에. 그래서 자신이 포위됐음을 눈치챈 무장공비는 그대로 수류탄을 터뜨려 자폭한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게 열흘간의 대대적인 수색작전으로 북한 특수부대원 29명이 사살 및 자폭했고 한 명은 북한으로 도주했고 김신조 소위는 투항했습니다. 이 일로 민간인 7명이 사망하고 29명의 장병이 전사했으며 50여 명이 부상을 입는 등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청와대 습격 사건은 실패로 돌아가게 되죠. 이후 김신조는 유일한 생존자로서 언론에 기자회견을 하게 되는데 난리가 났겠죠. 뭐 간첩이 지금 생포가 됐다, 투항을 했다, 뭐 체포를 했다, 왜 왔는지 이제 물어봐라 이래가지고 마이크를 다 들이는 거지. 남한에 온 이유가 뭡니까? 김신조 소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박정희 모가지 따라왔다 라는 박정희 대통령을 모가지 따를 거하고 아주 파격적인 발언을 하게 되며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게 됩니다. 이때 아주 강렬한 인상을 남긴 덕분에 이 121 사태는 김신조 사건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그렇게 이 김신조 사건이라고도 불리는 121 사태는 대한민국에 굉장히 크게 여러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중 몇 가지 이야기를 하자면 이때 전 장병들의 제대가 보류되고 복무기간이 6개월 늘어납니다. 육군과 해병대는 2년 6개월에서 3년이 됐고요. 공군과 해군은 3년에서 3년 6개월로 늘어납니다. 이것 때문에 김신조 씨는 길 가다가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내가 너 때문에 군대에서 피 봤다 이러면서 욕을 먹은 적도 있다고 했어요. 자, 너무나 슬픈 이야기지만 사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현재 예비군과 5분 대기조가 이때 생겼고요. 고등학교 정규 교육과정에 교련이 포함되고 천리행군과 유격훈련이 신설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유격훈련이 지금 이때 생긴 거예요. 자,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사건의 보복을 위해서 똑같이 김일성 암살을 목적으로 1968년 4월에 창설한 684 부대를 조직해 북한의 특수부대원 31명과 동일한 인원 구성으로 일명 실미도 부대를 창설합니다. 영화 실미도. 그 실미도가 이 실미도예요. 그래서 영화 초반에 이 김신조 씨 사건 이야기가 아마 나올 겁니다. 결국 불발되긴 했지만 전투기 출동 계획까지 다 수립했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주민등록증 있죠? 주민등록증도 이때 처음 생겼습니다.
뒷번호 6자리 10001은 박정희 대통령이고요. 영부인인 유경수 여사는 20002였습니다. 이때는 주민번호 뒷자리가 6자리였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현재까지도 많은 영향을 끼친 1.21 사태에 대해서 북한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북한은 사건 일체를 부인하면서 시신을 회수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이들의 시신은 파주에 묻혀 있어요. 파주에 그것도 있어. 파주 산에 1.21 사태 무장공비들 수경지 이런 것도 있고요. 당시 막 총격이 일어나가지고 그 소나무가 총 맞은 자리도 있거든요. 그것도 지금 다 그대로 보존이 돼 있어요. 오히려 남쪽에서 자생적 혁명 세력이 일으킨 사건이라고 주장을 해서 당시 신문에는 무장 유격대에 의한 투쟁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북한은 왜 정전협정 중임에도 이렇게 대통령 암살을 지시하면서까지 남한을 도발했을까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고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단지 눈에 보이는 국제정세와 결과로만 짧게 이야기하자면 1960년대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국제적으로도 매우 혼란한 시기였고 북한, 소련, 중국의 갈등이 고조되는 시기였습니다. 러시아의 후르쇼프는 서방 세계와의 평화 공존론을 주장을 했고 북한과 중국은 이에 반발을 하다가 1966년에 중국에 문화 대혁명이 일어나며 김일성은 수정주의 독재자라고 북한의 체제를 비난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 사회주의 진영은 전부 서로 간의 갈등이 생기게 되었고 북한은 자연스럽게 고립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 와중에 한미일 공조체제가 강화되고 있으니 북한으로서는 위기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1968년에는 국제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친 사건 베트남 전쟁도 있었죠. 사건이 일어나기 4년 전인 1964년에도 김일성이 호치민을 방문했고 1965년 베트남전이 미국화되자 조선 인민은 베트남 동지들에게 무기를 포함한 어떠한 지원이라도 제공할 것이며 만약 요청이 있다면 의용군을 보낼 것이다 라는 기사를 내보낼 정도로 사이가 긴밀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1968년이 되고 호치민이 북한에 파병을 요청했는데 아까 말했듯 북한은 사회주의 진영이 와해되어 고립된 상황이었고 한미일 체제가 강화되어 북한은 당장 다른 나라를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파병 요청에는 응할 수 없지만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다라고 답변을 해요. 그 다른 방법이 바로 1.21 사태였던 거죠. 당시 미국은 TV가 막 보급이 되고 막 컬러 TV가 나온다 어쩐다 하는 때였는데 평범한 미국 사람들이 항상 라디오로 전해 듣던 베트남전에 이겼습니다. 굿모닝 베트남 이러면서 그 라디오로 전해 듣다가 갑자기 TV로 떡하니 베트남전을 봤는데 이게 너무 끔찍하거든요. 듣는 거랑 눈으로 보는 건 다르잖아요. 그래서 TV로 접한 베트남전은 너무나 끔찍했기에 미국에서는 사회운동 수준으로 반전운동이 거세어집니다. 근데 베트남전을 지휘하던 미국 사령관은 10만 명만 더 보내주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 라고 말을 하니까 정작 미국에서는 반전운동이 심해서 추가 병력을 보낼 수가 없는데 10만 명만 보내면 이긴다니까 지금 당장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군의 파병이 절실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청와대 습격으로 한국의 추가 파병을 막은 게 바로 1.21 사태였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김일성이 호치민의 부탁을 들어준 거나 다름없게 된 거죠. 이후 1.21 사태가 벌어지고 고작 이틀 뒤에 미 해군 정찰함 푸에블로호가 북한 해군에 납포돼서 83명의 미 해군 승무원들이 피랍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때 역시 미국은 자국의 반전운동으로 인해서 눈치를 좀 보고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했고 은근하게 북한과 판문점에서 협상을 벌이기로 합니다. 이때 북한은 미국에 북한의 영해 침범 사실 인정과 사과를 요구를 했고 한국은 이 협상에서 미국에게 1.21 사태에 대한 북한의 사과를 받아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미국의 입장은 자국에서는 지금 반전운동이 거세서 어떻게 북한에 당장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 승무원들은 산채로 구해야 되겠고 그래서 북한이랑 합의를 해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사과를 받아줘라. 북한은 미국에 우리 영해 침범한 거 사과해라 이렇게 해버리니까 중간에 낀 거거든요. 하지만 미국은
청와대 습격에 대한 북한의 사과를 회담 의제로 올렸을 경우에 푸에블로호 협상의 실패를 우려해서 한국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북한의 영해 침범을 인정하고 사과문에 서명을 하게 되니 박정희 대통령은 화가 났겠죠. 베트남 파병 요청해서 들어줄 것 다 들어주고 정작 청와대 습격 사건이 있어서 나는 죽을 뻔했는데 미국은 자국민들 눈치 보면서 도와준 자기들 부탁은 안 들어주고 선원들 석방해야 된다면서 한국은 배제하고 북한이랑 협상하면서 북한한테 사과를 하겠다고 하고 있으니 열이 받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자체적으로 보복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684 부대를 만들기도 했죠. 그런데 이번에도 미국이 이걸 막아섭니다. 만약에 남한이 보복에 성공을 했다 쳐도 북한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2차 한국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고 안 그래도 베트남전 하느라 힘든 미국이 양쪽에서 전쟁이 터지면 가랑이가 찢어지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결국 미국은 특사를 보내서 박정희 대통령을 달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특사는 잿더리 맞을까봐 덜덜덜 떨면서 5시간 동안 박정희 대통령을 달랬어요. 미국은 한국이 피해자일 때만 도와줄 수 있지 가해자가 되면 우리도 손 뗄 거다. 도와줄 수 없다. 라면서 나름 협박도 해보고 지금 한 번만 참고 다음에 북한이 또 도발하면 한미 양국이 같이 보복하자. 라면서 언론도 보고 야 우리가 그때 124 사태 그때는 진짠지 몰랐는데 푸에블로호 사건 터진 거 보니까 심각하긴 하더라. 우리가 한반도 방위를 위해서 추가로 군자 원조 금액을 좀 줄게 라고 해서 1억 달러를 주겠다면서 달래보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결국 이 협상은 체결이 돼서 남한이 참고 넘어가는 대신 1억 달러의 돈을 받게 됩니다. 이 당시에 베트남전에 참전하는 대가로 받은 돈이 1억 5천만 달러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참고 넘어가는 대신에 1억 달러면 진짜 엄청나게 많이 준 거예요. 그래서 남한은 이 돈으로 M16 소총 생산 공장도 만들고 68년에 일하면서 싸우고 내고장은 내가 지킨다 라며 군 제대자들의 전투 훈련을 실시하는 등 250만 명의 향토 예비군을 창설합니다. 여기서 1억 달러 중에 절반이 사용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밭을 매다가도 웽 소리가 들리면 전부 다 이걸 막 벗어 던지고 전투태세에 막 들어가가지고 참호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전투태세로 전환하는 거예요. 이게 향토 예비군입니다. 그리고 1968년 4월 27일 광화문에 우리가 아는 그 이순신 동상이 세워지게 됩니다. 자, 이렇듯 한국에 수많은 일이 있었고 사건 직후 귀순하여 이 모든 것을 지켜본 김신조 소위는 목사가 되어 현재까지도 한국에서 종교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한국에 정말 많은 영향을 끼쳤던 사건인 121 사태 혹은 김신조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제작할 힘을 나게 해준 구독자 여러분과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하고 영상 제작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시는 멤버십 구독자 여러분들 최초 공개해서 응원해주시는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 게다가 1900